세계는 넓고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압도하고, 일본은 품격으로 승부하고, 중국은 규모로 찍어 누릅니다. 그런데 2026년 밀라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강대국들의 문화관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단 한 곳만 새벽부터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그 줄 끝에 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크라우스. 독일 출신 국제 스포츠 위기관리 컨설턴트입니다. 22년 경력에 단 한 번도 예측이 틀린 적 없는 냉철한 전문가죠. 그는 숫자만 믿습니다. 감동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난생 처음 멈춰섰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뭘 기다리는 겁니까? 추운 날씨에 웃으면서 서 있는 저 표정은 또 뭡니까? 사전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편의점을 재현해 놨다고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40분이면 충분하겠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40분이 그의 22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립니다. 숫자만 믿던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됩니다.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도 이 영상을 각색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2년간 저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14개의 국제 행사를 자문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빗나간 적이 없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2월 밀라노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여기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까? 저는 에드워드 크라우스입니다. 독일 출신의 국제 스포츠 위기관리 컨설턴트로 22년째 이 바닥에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단순합니다. 대형 스포츠 행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미리 진단하는 겁니다. 방문객 수, 평균 체류 시간, 운영 안정성, 재방문율, 이 네 가지 지표면 충분하죠. 문화적 감동이요? 그런 건 제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건 평가할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행사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완성한다고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자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스포츠 강국이고 밀라노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은 또 다른 문제죠. 과거 사례들을 보면 동계대회는 하계보다 흥행이 어렵습니다. 종목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고 경기장이 여러 도시에 분산되어 있어서 축제 분위기를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밀라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시내를 돌아보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올림픽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올림픽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경기는 코르티나에서 주로 열리니까 밀라노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각국 문화관을 점검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각 나라가 운영하는 문화관은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무대죠. 저는 미국관부터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기업 로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폰서 부스가 중심이었고 방문객들은 기념품을 받아들고 나가더군요. 체류 시간은 짧았습니다. 전형적인 브랜드 홍보관이었죠.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작은 규모의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전시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품격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과는 규모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화려한 조명, 거대한 스크린. 하지만 관람객들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탄은 해도 머물지는 않았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전시는 많다. 경험은 없다. 사람이 없는 공간은 실패한 공간입니다. 제 기준에서 대부분의 문화관은 그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가 없었습니다. 사전 자료를 검토하는데 편의점을 재현해놨다는 설명이 나오더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편의점이 문화라고요? 한강 편의점 체험이 올림픽 문화관에 들어간다고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방문 시간을 40분으로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둘러보고 평가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관이 있는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늘어선 긴 줄이요. 다른 문화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 젊은 커플, 심지어 노부부까지. 그들은 추운 날씨에 서서 기다리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케팅의 줄이 아니다. 무료 샘플을 나눠주는 줄도 아니다. 이건 기대의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편의점 하나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22년간 수많은 행사를 보아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40분으로 잡았던 시간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제 앞에는 이탈리아인 가족이 있었는데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연신 들떠서 부모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더군요. K-팝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는 프랑스에서 왔다는 젊은 커플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뒤섞인 그 웅성거림 속에서 한 단어만 계속 들렸습니다. Korea, Korea, Korea. 저는 슬쩍 앞에 있던 이탈리아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냐고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다고 한 달 전부터 졸랐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문화관은 가보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예약하기도 힘들었어요. 다른 데는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고요.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입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빌라 데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지어진 밀라노의 역사적인 저택입니다.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이런 격조 높은 공간에 한국관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콘텐츠가 부실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문화관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전시장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만지고, 입어보고, 먹어보고. 저는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전시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공간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복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전통 의상 체험이야. 어느 나라 문화관에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연신 감탄하며 옷 매무새를 고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독일인 여성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더니 옆에 있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예뻐 본 적 없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옷이 사람을 바꾸는 걸 처음 봤다고요. 그 옆에서는 어린아이가 한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꼬마였는데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는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공주 같아.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상 체험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K푸드 공간이었습니다. 한강 편의점을 재현해놨다는 바로 그곳이죠. 저는 사전 자료를 볼 때만 해도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편의점이 문화라고? 그런데 막상 그 공간에 들어서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삼각김밥이 진열되어 있었고 컵라면이 있었고 떡볶이와 김밥이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한국의 일상 음식들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프랑스 여자가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거야. 그녀는 삼각김밥 뜯는 법을 모르더군요. 직원이 다가와서 알려주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함을 팔지 않는다. 일상을 판다. 그런데 그 일상이 세계인에게는 특별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귀퉁이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스페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옆에 있던 친구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밀라노 한복판에서 한국 편의점 라면을 먹는 스페인 사람. 저는 그 장면이 묘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면 하나, 김밥 하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하는 겁니까? 그때 휴대폰을 꺼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를 검색하니까 실시간으로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폭발하고 있었죠.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작성된 게시물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한국에 가고 싶다. 한복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 라면이 진짜 맛있다. 저는 화면을 내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40분으로 잡았던 제 일정은 완전히 틀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2시간 넘게 그 안에 있었고 아직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공간을 누가 어떻게 설계한 건지, 어쩌다 편의점 라면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저는 다시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K뷰티 체험 공간이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올리브영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이돌 화장법을 알려주는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공간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화장품이야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또 심상치 않았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이탈리아 여자가 직원에게 화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능숙하게 손을 놀리더니 마지막으로 입술에 틴트를 발라주었죠. 거울을 본 그녀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같다고요? 화장 하나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낀다는 겁니까? 저는 22년간 수많은 마케팅 현장을 봐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경험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는 헤어 스타일링 체험 공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식 헤어 연출을 받은 프랑스 남자가 거울을 보며 연신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한국 배우 같아. 남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계속 거울을 흘깃거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분명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옷을 입히면 공주가 되고, 화장을 해주면 드라마 주인공이 되고, 머리를 만져주면 한국 배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에게 꿈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니 K-팝 체험 구역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K-팝 댄스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노래방 기계처럼 생긴 장비로 녹음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춤을 배우는 사람들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독일 소녀가 안무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점점 동작이 살아나더군요. 한 소절을 완성하고 나서 그 소녀가 보여준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영상을 찍어주고 있었는데 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관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요. 다른 나라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브랜드를 보여줬고 일본은 품격을 보여줬고 중국은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람객을 구경꾼으로 두지 않고 참여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보여주는 나라는 많다. 함께하는 나라는 드물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눈에 띄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뮤즈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방가사유상 미니어처, 청자 파우치, 백자 문양 열쇠고리, 일월호봉도가 그려진 가방. 저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건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00년 전의 유산이 지금 밀라노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스페인 청년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들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1400년 된 한국의 국보예요. 명상하는 모습을 담은 불상이죠.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박물관에 가두지 않는다. 일상으로 끌어내서 함께 살게 만든다. 그게 진짜 문화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시계를 보니 어느새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40분으로 잡았던 방문이 4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지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기준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로 측정하면 그냥 방문객이 많은 문화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숫자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다시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국문화관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모를 정리하는데 자꾸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입니다. 대체 왜 편의점이었을까요? 한국에는 5,000년 역사가 있고 화려한 궁궐도 있고 세계가 인정하는 케이팝도 있는데 하필이면 편의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공간이 바로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편의점이 뭔지 알아보려고요.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한강 편의점은 한국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에 위치한 편의점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더군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수없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버린 장소였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히고 있었고 밤에 한강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는 게 일종의 로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외국인 유튜버가 한강 편의점을 방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삼각김밥을 뜯으면서 감탄했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설레는 표정을 지었고 한강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남긴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한국 가면 첫 번째로 할 일이다.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경험의 문제다. 한국은 특별한 음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이 무슨 미슐랭 요리입니까? 컵라면이 무슨 고급 음식입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 평범한 음식에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던 그 음식,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맛있게 먹던 그 음식, 한강 바람을 맞으며 먹으면 더 맛있다는 그 음식, 똑같은 라면인데 한강에서 먹으면 특별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습니다.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맥락을 파는 전략. 이건 굉장히 정교한 문화 마케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코리아 하우스로 갔습니다. 전날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느낀 게 착각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첫날의 흥분이 과장된 인상을 남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침 11시에 도착했는데도 이미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더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줄의 맨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몇 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9시부터요.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친구가 다녀왔는데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대요. 저도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요. 인생 최고의 경험.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편의점 음식 먹고 한복 입어보는 게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요?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K푸드 공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강 편의점을 재현한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음식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음식을 들고 있는 사진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사진을 바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영국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진을 먼저 찍으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나 지금 한국 편의점에 있다고. 저는 또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한국에 온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밀라노에 한국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한국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편의점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진짜 한국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면서 진짜 한국 궁궐에서 입어보고 싶어졌습니다. K-팝 댄스를 배우면서 진짜 한국 콘서트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중독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하나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웠습니다. 독일 사람 입맛에는 꽤 자극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갔습니다. 한 입 더, 한 입 더. 다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국 현지에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당한 겁니다. 22년 경력의 냉철한 컨설턴트가 떡볶이 하나에 한국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IOC 위원들이 방문 문의를 쇄도한다는 보도가 갑자기 이해됐습니다. 그 높으신 분들도 저처럼 당한 거겠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되고 싶게 만든다. 그게 진짜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코리아 하우스 안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바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사회관계 망 서비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2년간 써온 방식이죠. 현장의 감동은 잠시 접어두고 숫자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 관련 게시물이 이틀 만에 10만 건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X, 유튜브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었죠. 해시태그 코리아 하우스 밀라노가 이탈리아 인기 검색어에 올라 있었고 K푸드, K뷰티, 한복 관련 게시물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게시물의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화관 방문 후기는 짧습니다. 좋았다, 재밌었다, 추천한다 정도로 끝나죠. 그런데 코리아하우스 관련 게시물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풀어쓰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었을 때의 기분, 삼각김밥을 처음 뜯어봤을 때의 설렘, K-팝 댄스를 배우면서 느꼈던 즐거움, 감정이 담긴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개를 번역해서 읽어봤습니다. 이탈리아 여대생이 쓴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에 다녀왔는데 인생이 바뀐 것 같다. 과장이 아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예뻐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한국에 꼭 가볼 것이다. 이미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다. 저는 그 글 아래 달린 댓글들을 확인했습니다. 나도 갔다 왔는데 완전 공감한다. 한국 여행 같이 가자. 나도 한복 입어보고 싶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문화관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반응도 비교해봤습니다. 미국과는 기업 로고가 찍힌 사진이 대부분이었고 반응도 미지근했습니다. 일본과는 예쁘다는 반응은 있었지만 게시물 수 자체가 적었습니다. 중국과는 규모에 대한 감탄은 있었지만 재방문하고 싶다는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만 달랐습니다. 한국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컨설턴트로서 이 현상을 분석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도 이런 효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전 세계인을 홍보대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복 입은 사진을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한국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삼각김밥 먹는 영상을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관람객을 홍보대사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관광공사 쪽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방문 이후 한국 관광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여행사들이 한국 패키지 상품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에서 한국을 맛본 사람들이 진짜 한국에 가고 싶어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코리아 하우스 주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나온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죠. 스위스에서 왔다는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우리는 원래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K-팝을 좋아해서 같이 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음식이 좋았어요. 저 매운 떡볶이를 현지에서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다른 문화관은 가보셨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만 왔어요. 솔직히 다른 데는 별로 끌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같은 질문을 10명 넘게 했습니다.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 다른 문화관은 안 갔거나 갔어도 별로였다. 여기가 제일 좋았다. 저는 숫자를 정리해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재방문 의사를 묻는 비공식 설문에서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 여행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요. 이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문화관 하나가 국가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공유된 콘텐츠가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경험하고 공유하는 순환 구조. 한국은 그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행사장이 아니다. 이건 한국으로 가는 관문이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비교 분석을 위해 다른 나라 문화관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냉정한 컨설턴트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문화관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관에 갔습니다. 팀 USA 하우스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규모는 컸습니다. 미국답게 스폰서 기업들의 로고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미국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음료와 스낵을 나눠주는 부스가 있었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정도 둘러봤습니다. 느낌이 어땠냐고요? 공항 라운지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편리하지만 기억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료 음료를 받아들고 사진 한 장 찍고 나갔습니다. 체류 시간을 재봤더니 평균 20분이 차에 안 됐습니다. 웃음소리도 별로 없었고 감탄하는 표정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미국은 브랜드를 보여줬다. 하지만 브랜드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 다음으로 일본관에 갔습니다. 재팬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을 해둔 터라 입장할 수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정갈했습니다. 일본 전통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다도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직접 나와서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품격은 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섬세함과 절제미가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전시품은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고 다도 시연은 구경만 해야 했고 장인의 작업은 멀찍이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조용히 구경하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감탄은 했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품격을 보여줬다. 하지만 품격은 거리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중국관에 갔습니다. 차이나 하우스는 규모로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거대한 용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했고 안에는 실크로드를 재현한 대형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강조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왔고 중국 전통 악기 연주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케일은 대단했습니다. 돈을 많이 썼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입구에서 와 하고 감탄하고는 쭉 걸어서 출구로 나가버렸습니다. 중간에 머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독일인 관광객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대단하긴 한데 뭐랄까 저랑은 상관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관없는 느낌. 중국은 자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 속에 관람객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중국은 규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규모는 압도할 뿐 끌어안지 못한다. 세 나라 문화관을 다 돌고 나서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브랜드, 일본은 품격, 중국은 규모.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데 집중했죠. 관람객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감탄하고 고개 끄덕이고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복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고 춤을 가르치고 화장을 해줬습니다. 관람객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됐습니다.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나열하면서도 자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여주는 나라는 많다. 함께하는 나라는 드물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어 넣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배제하고 글을 써온 사람이 처음으로 주관적인 문장을 보고서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장이 없으면 이번 올림픽 문화관 분석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결국 인정해야 했습니다. 22년간 단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던 제 분석 기준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밀라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자문하는 국제 스포츠 기구와 유럽 내 주요 이벤트 기획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뭘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보통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문화관 운영 현황 분석 같은 무미건조한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하다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참여의 힘, 한국 모델의 부상. 제 22년 커리어에서 특정 국가 이름을 보고서 제목에 넣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를 나열했죠. 코리아 하우스 11 평균 방문객 수, 평균 체류 시간, 사회관계망 서비스 언급량, 재방문 의사 비율, 한국 관광 문의 증가율.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편의점 라면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쓸까요? 한복이 외국인들의 눈물을 빼냈다고 쓸까요? 이런 문장은 제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 그대로를 써야 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빼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관은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참여도와 체류 시간을 기록했다. 방문객의 80%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70% 이상이 한국 여행 의향을 표시했다. 이는 다른 국가 문화관 대비 압도적인 수치다. 저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문화관의 성공 요인은 전시가 아닌 체험에 있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 반면 한국은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 한복 체험, 음식 체험, 뷰티 체험, 댄스 체험 등 모든 콘텐츠가 관람객을 수동적 구경꾼이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시켰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편의점 음식, 길거리 음식, 대중적인 화장법 등 한국인의 일상이 곧 콘텐츠가 됐다. 이 전략은 문화적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동시에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방문객들은 한국 문화를 어렵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쓰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걸 공식 보고서에 넣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저는 항상 안전한 문장만 써왔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은 피했고 주관적인 판단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그게 전문가로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이 보고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문화관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성을 증명한 모델이다. 다른 국가들의 문화관이 일회성 전시에 그친 반면 한국은 방문객을 자발적 홍보대사로 전환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국가 브랜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정 국가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틀렸다. 처음에 저는 한국문화관을 40분짜리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편의점이 문화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을 이번 올림픽 최고의 모델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자부했던 제가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보고서를 마무리한 다음 날, 저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밀라노에서 본 코리아 하우스의 성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뿌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올림픽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텔레비전으로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당시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올림픽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상과 기사와 분석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1988년 당시 한국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민주화 운동이 막 끝난 직후였고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도 낮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 겁니다. 자료를 보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린 결정적 계기였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결정적 계기. 그렇습니다. 1988년 이전의 세계인 대부분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알아도 전쟁의 나라, 분단의 나라 정도로만 인식했죠. 그런데 올림픽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서울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찾아서 재생했습니다. 굴렁소회를 굴리며 뛰어나온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38년 전에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지금 50대가 됐겠죠. 한 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 동안 한국은 얼마나 변한 겁니까?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1988년 올림픽 이후 한국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했고 1990년대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했고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2002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0년대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표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매번 국제 무대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마다 한국은 단순히 행사를 치른 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밀라노에서 저는 그 연장선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축적이다. 한국은 38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 시작한 국가 브랜딩 전략을 2026년까지 이어온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끝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관심도 끝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올림픽을 일회성 이벤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드론쇼를 선보였고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를 결합한 연출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코리아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공간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밀라노의 코리아 하우스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평창을 거쳐 밀라노까지 이어진 긴 여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38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응축된 공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38년 동안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경제 위기가 오고 세대가 교체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움직이는 건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한국인들 속에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알려야 한다는 열망,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게 38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른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독일도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힘은 독일에 없습니다.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는 힘, 한 세대를 넘어 축적해온 부드러운 힘.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넣지 않을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이건 축적이다. 한국은 38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달리고 있다. 저는 펜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밀라노에서의 열흘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에드워드 크라우스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에서 그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독일 여인, 삼각김밥에 환호하는 프랑스 청년, 떡볶이를 먹고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하는 스페인 가족. 한국은 구경거리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시작된 여정은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을 거쳐 2026년 밀라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8년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축적입니다. 2026 밀라노에서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2월 6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밀라노 중심부의 빌라 메키 캄필리오에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강 편의점 테마의 K푸드 체험, 한복 체험, 올리브영 협업 K뷰티 체험, K팝 댄스 수업,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뮤즈 전시 및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에는 한국의 날 행사로 세배, 윷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예정되어 있고 IOC 위원 및
각국 NOC 위원장급 인사들의 방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문체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